자, 오늘 이제 독서 영역 하나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일단은 독서 지문의 총론부터 살짝만 먼저 얘기를 좀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클리닉 문제를 풀면서도 그 영역 쪽에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잠깐만 먼저 정리 좀 해드리고 나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독서라고 불리는 영역, 예전에는 너희들은 잘 모르는 용어지만 예전에는 문학의 반대말로 그죠? 얘는 비문학 지문이라고 불렀거든. 그러니까 문학이 아닌 지문들, 같은 것들을 비문학 지문이라고 불렀고, 요즘에는 독서라는 이름으로 총칭을 합니다. 이 독서에는 기본적으로 5개의 세부 구분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참고로 요즘에는 이 사회 영역 안에 문화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 더 추가되긴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건 과정이라서 아직 딱히 뭐라고 찍기 어렵고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라고 알고 있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5개의 영역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일단 인문지문은 보통 논리나 이 철학과 관련된 얘기들이 보통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주장했고, 또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를 했으며 공자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이 인문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상가나 철학가의 주장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메인이야. 그래서 주장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설명 방식들을 동원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중요하겠지.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으로 넘기면서 볼 거예요. 예를 들어 191페이지에 보면 플라톤이라는 말 보이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뭐라고 정리했었고, 디귿 보면 베이컨 얘기 나오고, 리를 되면 하이데거 얘기 나오고, 보이시죠? 지문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일은 이런 사상가 철학자들이 각각의 내용을 통해서 뭐라고 주장했는가. 그래서 이 주장을 이해하는 게 한 문제야.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되는 거야? 그 주장들을 상호 비교해 보는 거지. A라는 사람은 X라는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는데 B라는 사람은 X 영역에 대해서 반대로 주장했다. 그럼 이 차이점을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지겠지. 즉 비교와 적용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 저 히터를 좀 끄자. 히터 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건조한 것도 건조한 건데 슬슬 잠이 슬슬 올 것 같고. 자, 온도는 따뜻해졌으니까 이 문제문에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됐죠? 보고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무슨 질문인지 파악하는 기본적인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회 문화 같은 경우에는 정치나 경제 혹은 요즘의 트렌드지 법률 지문이 많이 나오는 편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써는 게 전부 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회 쪽에서는 되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정치와 관련해서는 법률이 어떻게, 예를 들어 이번에 수능 문제 아니지, 육모평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즘에 마스크가 안 쓰면 벌금 나오지. 안 쓰면은 처벌받죠. 우리 법적으로. 띵띵거려. 그래서 처벌받는 것과 관련해서 이걸 행정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이 행정명령의 발동 방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는 문제. 최근에 기술지문, 사회지문에서 나왔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보통 뭔가 시의성이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뭔가 사회적 문제 상황을 먼저 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보통 사회지문의 흐름이야. 특히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건 법률지문이야, 솔직히. 왜냐면 법률지문은 등장하는 순간 피의자, 피고인,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어떤 법률이 한번 확정되면 확정되었다, 이런 식의 용어들. 즉 법률 용어가 미친듯이 등장을 해. 그래서 법률 용어 자체가 우리랑 좀 솔직히 가까운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는데, 지문에서는 항상 뭔가 문제 상황을 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을 설명하는 해결책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정도까지만 기억해놓자. 큰 흐름은 이런 거야 라는 거지. 세 번째, 과학기술은 요즘 묶여서 설명하긴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쪽은 우리가 과탐이라고 알고 있는 4개의 영역 있지. 즉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런 식의 이론들이 나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나오는 기본적인 이론들은 너희들의 교과서상에 나오는 지식에서 말도 안 되게 미친듯이 멀리 가지 않아요. 대학 수준의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 지문의 특징들은 뭐냐면 뭔가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문제들을 많이 내죠. 예를 들어 우주에서 뭐 슈퍼문이 생성되는 원리는, 슈퍼문이 뭔지는 알고 있죠? 왜 달이 근지점에 와서 지구와 가장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는 상태, 그걸 우리가 슈퍼문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슈퍼문은 도대체 왜 벌어지는가? 왜냐?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문을 보면 타원 궤도의 이심점을 지나 뭐 무슨 류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각도가 편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슈퍼문인 때가 나오고 막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과학 지문이 수능에서 킬러 문제였어요. 원래는. 여러분들 언제라고 알고 있을까? 한 3년 전 수능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3년 전, 4년 전 수능은 국어가 불수능 혹은 용암 수능으로 불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막 이런 문제들이 나와서 정답률 13%, 18% 막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이 좋아 13%, 18%지. 얘들아, 단순하게 생각해봐. 우리 수능 문제가 오지선다죠. 그러면 순수하게 찍으면 맞을 확률이 몇 %야? 20%야. 그지? 근데 그거보다 낮은 정답률이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 근데 참고로 선생님 예상에 너희들이 수능을 보는 때쯤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건 많이 완화되는 중이고, 올해 수능에서도 분명히 그게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수능에서 오답률 1, 2 문항은 사회에서 나왔어요. 알겠죠? 그런 특징이 있어. 그냥 지금은 구분하자. 뭐 기술 지문은 어떤 대상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기준들이 나와. 우리가 단순히 스위치를 눌렀더니 불이 켜졌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스위치를 누르면 스위치 구성에 있는 어떤 구성 요소가 어떻게 작동을 해서 전류를 흘러보내고, 이 전류는 직각 방향으로 전압을 보내줘가지고 전압의 흐름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고, 이런 식의 이론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 이 기술에서는 이 대상의 구성 요소와 이 과정과 관련된 이해가 항상 시험의 요소야.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을까? 스마트폰의 터치 스크린의 원리 같은 것도, 그지? 근데 단순히 손을 댔더니 클릭이 됐어요 이런 게 아닌 거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터치 스크린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면서 뭐 필름은 몇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층에 있는 손가락을 눌렸을 때 전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어서 전자가 한쪽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문제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술은 약간 종합적 성격을 띄어요. 물론 영역을 따져보자면 회화의 영역도 있고, 음악의 영역도 있고, 조각의 영역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그런 다양한 어떤 예술의 영역들을 이 앞에서 4가지 나왔던 이 모든 요소들을 약간 뭐 하는 느낌이냐면 짬뽕하는 느낌이에요. 짬뽕이라고 쓸게요, 진짜로. 짬뽕을 해서 예술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 자연스럽게 인문스러운 지문이 나오고요. 그렇죠? 또 어떤 뭐 스타이컨의 어떤 그림에 담긴 철학 얘기를 하면 그 또 철학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특정한 문학 예술 사조가 변해온 과정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사회 지문도 연결되는 거고요. 됐죠? 오케이. 이게 기본적인 독서 혹은 비문학 영역의 큰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요즘은 보통 이 시험이 이렇게 돼. 요 5개 중에서 2개가 나와. 따로 단독으로 2개가 나오고, 플러스 주제통합이라고 하는 것. 요즘에는 그런데 참고로 전역까지만 해도 융합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의 지식을 섞어서 한꺼번에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편이야. 가장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는 과학 플러스 기술이겠죠, 그죠? 쉽지 않겠죠. 느낌부터가 뭔가 쎄하지 않냐?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서 단독으로 2개, 그리고 마지막에 주제통합으로 하나 정도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클리닉 시간에 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실은 그런 원리들을 다 품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동시에 다 잘하면 좋겠지, 그지? 근데 일단은 제일 우선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결국엔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서 선생님이 이 배나온 아저씨의 얘기를 듣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국어 성적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적을 만들 때 선생님은 기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기본은 누가 뭐래도 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점수를 다 챙겨놓고, 쉽게 말하자면 1등급 찍는 친구들 중에 문학에서 많이 틀리는 아이들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없어요. 오케이? 아주 특출난 몇몇 친구들의 경우 오히려 문학을 힘들어하는 경우는 있어. 그 친구들은 이제 문학보다는 독서를 잘 푸는 거겠고, 그거는 평소에 독해 능력이라든가 뭐 학습 훈련, 그러니까 지문 읽는 훈련 같은 것들이 잘 돼 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 정도는 될 텐데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요. 기본적으로 등급이 높은 친구다라고 하면 보통 문학은 그리고 화법, 작문, 문학 같은 선택 영역과 문학 영역은 다 맞고 시작하는 편이야. 그리고 이제 변별력은 보통 독서에서 나오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독서를 안 하겠다가 아니고 독서를 조금 차치해 놨다가 일단 문학이 어느 정도 완성궤도에 올라오면 그때 독서를 본격적으로 2학년 때 혹은 뭐 1학년 말 때 정도가 될 거야. 1학년 2학기 정도부터 그때부터 건드리면 좀 체계가 잘 밟아질 것 같아서 선생님도 수업 순서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문을 이제 하나만 선별을 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시간이 있는 건 아니라서 시간이 많은 건 아니니까 좀 너희들이 화딱지가 날 만한 녀석 위주로 하나 정도만 살펴볼까 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과학이나 기술 지문을 한번 잡아드리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과학 지문이 이런 식이야 라고 하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과학 지문하고 기술 지문 중에 참고로 재밌는 게 어떤 친구는 과학이 힘들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기술 지문이 힘들다고 하고 그러는데 자, 우리 이거 보면 어떨까 싶어요. 기술 지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지문 있죠? 네, 기술 지문 첫 번째. 이거 학력평가, 고1 학력평가 지문입니다. 너희들 기출문제예요. 여러분들 잠시 후, 얼마 후에 보게 될 우리 다음 주가 되나? 다음 주 정도에 학력평가 있는 건 알고 있죠? 그 학력평가에 나오는 지문의 형태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잘 보세요. 아시겠죠? 자, 기술 지문을 예를 들어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 225페이지에 있어요. 225페이지 기술 지문 첫 번째 녀석. 그죠? 하나만 샘플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일단은요,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 뭘 하는 거냐면 문제부터 보세요. 문제부터 보세요. 자, 주위에 지금 국현쌤이 문제부터 먼저 보라고 했지. 그럼 문제부터 먼저 봐야만 문제가 풀릴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궤도에 또 올라가면 문제를 보는 시간에 차라리 지문을 한 번이라도 더 빨리 보는 게 더 답일 수도 있어.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건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해 봐라라는 뜻인 거야. 선생님은 진리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다. 그래서 이것의 효과를 느끼고 나면 나중에는 바로 이런 일을 안 하고 바로 지문으로 치고 갈 수 있었으면 그게 베스트고요.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봐봐. 일단 392원 딱 봤더니 이런 문제가 나왔어. 윗글에 표제와 부제로 적절하고. 솔직히 되게 올드한 문제거든요. 표제라는 건 무슨 뜻이야? 작품 전체의 핵심 주제를 찾아라. 이거야. 결국 이 지문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뭐니? 인 거고, 부제라는 건 그 말하고 싶은 대상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었어? 라고 하는 걸 묻는 거야. 즉, 표제와 부제 문제는 뭐가 되는 거야? 주제와 중심 소재 문제야. 그거 찾으라는 문제겠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면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그걸 찾으려고 용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두 번째, 눈으로 싹 보면서 이메일, 패킷, 네트워크, 정보 전달 이런 단어가 보였으면 좋겠어. 난 지금부터 얘들아 문제 풀 때 기술 하고 써있지 않습니다. 절대 알겠죠? 그러니까 난 지금부터 기술 지문 보나 보다. 그치? 이메일과 정보 전송과 관련된 기술 지문을 보는 거야 라는 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 중심 소재를 찾아야 되는 게 핵심인 거야. 뭐예요? 내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해야 될 일을 정리하는 겁니다. 됐죠? 모든 문제가 다 똑같은 걸 묻진 않으니까요. 두 번째 문제 봤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건 일치, 불일치라고 불러요. 내용의 사실적 이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또 나왔다는 것은 싹 보면서 첫 번째, 혹시 공통되는 단어가 반복되는 건 없는지 확인해봐. 여기 있죠? 뭐가 있습니까? 패킷 교환 방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자, 여기서 이런 힘이 만들어져. 선생님, 그 정보 처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평소에 네이버에 막 쳐보기도 했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혹은 컴퓨터 활용 시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되게 껌 같아질 거예요. 그쵸? 난 패킷이 뭔지 안다면. 그럼 패킷이 뭔지 모르면 큰일 난 거니? 그건 아니지? 지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게 뭐야? 1번하고 2번까지는 이 패킷이라는 혹은 네트워크라는 개념과 패킷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과 되는 것이고, 그지? 두 번째, 3, 4, 5번을 봤더니 패킷을 교환하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과정에 대한 이해가 나올 수도 있나 봐. 어쨌든 패킷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판단하시는 게 내가 이 지문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아는 거지. 됐나요? 3번입니다. 보기는 패킷 교환 방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얘들아, 그림이 나왔어. 그림이 나온 거는 여러분한테 어려우라고 주는 걸까? 쉬우라고 주는 걸까? 쉬우라고 주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도표나 그래프 그리고 그림이 나오면
그림이 더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그림이나 도표는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그래서 요즘 수능 문제에는 도표나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야?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위에서 분명히 393번에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그 교환 방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이 그림은 맞는 그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얘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해야겠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되겠구나. 이해되셨나요?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문제부터 봤어?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한 일을 대략 10 몇 초 안에 끝내야 돼. 10 몇 초 안에. 눈으로 보는 거야. 시험이다. 쫙 보고 패킷 오케이 기술 지문이고 패킷 교환 방식 그림 있네? 오케이 풀까?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걸 말로 하니까 오래 걸린 것뿐이 알겠지? 문제를 먼저 살펴봄으로써 첫 번째 내가 어떤 지문을 읽게 되는지 알게 되었고 그지? 두 번째 내가 뭘 중심에 두고 읽어야 되는지 알게 됐잖아. 이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마치 지문을 두 번 읽는 듯한 느낌을 줄 거예요. 이 사소한 일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는 큰 안정감을 준단다 얘들아. 밑도 끝도 없이 첫 번째 줄에 문장을 읽는 것보다 막 읽는데 패킷 나왔어. 교환 방식 얘기 나왔어. 정보 전송 얘기 나왔어. 그러면 왠지 느낌이 뭐냐면 예상했다는 느낌이 들어. 솔직히 읽은 거 개뿔도 없잖아. 10초 동안 눈으로만 본 거잖아. 근데 그 하나만으로 심적 안정감이 찾아온단다 얘들아. 그리고 그 심적 안정감은 선생님 보장컨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거예요. 왜냐? 그 수능 시험장 가면 나중에 이제 너희들 조만간 느끼게 되겠지. 3년 안에 느낄 거야. 다 떨고 있어요. 다 마음으로 엄청 떨고 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내 인생에서도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시험인 거 아니까. 거기서 안 떠는 애들 별로 없어요. 다 떠는데 그 떠는 게 밖으로 더더더더 이렇게 떨진 않겠지 설마. 그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다들 멍하고 앞에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나만 떠나 보다. 더 떨어. 그지? 그렇게 떨리는 상황이 되면 첫 번째 문제가 안 풀려. 집중이 안 돼. 그게 제일 커. 자기 컨트롤을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거나 이럴 때도 가르쳐 드리는 정보 외에도 마인드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상담을 많이 하거든. 아직 너희들은 시험을 제대로 된 시험조차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직 감이 못 아는 친구들도 많을 거야. 두 번째, 솔직히 학평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그 학평이라고 하는 시험도 개뿔도 아니야. 그냥 학교에서 그냥 앉아있던 친구들이 옆에 있는 상태로 그냥 시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시험만 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시험이거든. 그래서 아직 체감은 별로 안 날 거야. 별로 중요한 시험도 아닐 수 있고. 근데 중요도가 높은 시험이면 시험일수록 이 멘탈 관리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거고 점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것도 컨트롤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시겠죠? 선생님이랑 나중에 상담하면서 그런 것도 좀 잡아야 돼. 멘탈 컨트롤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거든. 문제 푸는 순서를 조절한다든지 하다못해 우황청 심어 먹는 방법까지 알려줘서 선생님은 나중에 고3들 되면 아무튼 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부터 한번 보는 거야.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보자. 일상에서 편지를 보낼 때는 편지 한 통은 통째로 전달이 되죠. 그러나 눈 반짝반짝 그러나의 세모 딱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상에서는 어떤 편지의 내용이 정보가 어떻게 한 통이 통째로 전달된다는 얘기였지. 그러나 선생님 보통 세모를 많이 쓰는데요. 이런 식의 차이점 지문은 100% 확률로 선택지 내용입니다. 알겠죠? 뭔가 차이점이 나타났다, 공통점이 나타났다,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눈치채세요. 그러나 네트워크 상에서의 이메일은 그 내용이 조각조각 나뉘어서 전송되는 거야. 근데 네트워크 상에서의 이메일은 어떤 특징이 있어? 조각조각 나뉘는 특징이 있어. 왜 그러는가 한번 또 읽어봐야겠지, 그치? 뒤에 설명 나올 거야. 이렇게 나뉜 조각이 수신자에게 전송된 후에 재결합이 돼서 수신자는 다시 이메일을 통째로 받아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 전달 방식을 패킷 교환 방식. 이게 패킷이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는 방식을 조각조각을 나중에 합침하는 이 방식을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됐죠? 패킷 교환 방식의 정의입니다. 이메일을 송수신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패턴은 찢은 다음에 붙인다. 계속. 이때 패킷이란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단락부터 패킷이 뭐 되고 있어요? 정의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정의에 밑줄 치고 앉았으면 참고로 미리 말씀드릴게. 정의 나왔다고 밑줄 치기 시작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과학지문 기술은 모든 문장에 다 밑줄이 씌워져 있게 될 거야. 너무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물결 밑줄 하나만 쳐놔. 여기에 패킷의 정의가 써져 있다. 라는 기록을 남겨놓는 거지. 패킷은 뭐예요? 물결 밑줄.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를 보낼 때 전송하기 쉽도록 오 중요한 정보예요. 그렇죠? 패킷이라고 하는 건 정송이 아니죠? 전송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각조각 나눴던 거잖아. 그치? 이해됐죠? 그래서 데이터를 작은 단위로 나눠 놓은 것을 말한다. 됐죠? 파악됐고요. 이때 패킷은 크게 헤더부와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된다. 별표. 패킷에 지금 뭐가 나왔어?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 나왔지. 선생님 또 말씀드립니다. 구성 요소 나오면 출제 요소입니다. 알겠죠? 패킷이라고 하는 건 두 개로 구성된대요. 뭐랑 뭐예요? 헤더부와 그리고 데이터 영역으로요. 그리고 요 타이밍쯤에서 실은 여러분들 지문에서는 문제가 한 번에 같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뒷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센스를 발휘해야죠. 그림에서 패킷이 있고요. 패킷을 다시 A라고 하는 헤더부와 B라는 데이터 영역으로 나눠놓은 거 보이시죠? 아, 요런 거구나. 이해됐어? 내용을 이렇게 찢어서 헤더를 붙여놓는 거구나. 됐지? 이때 헤더부에는 메시지가 최종적으로 전달될 주소와 자, 헤더부에는 뭘 적어? 주소를 적어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패킷의 일련 번호. 3월 21일 날 보낸 이메일의 첫 번째 조각, 3월 21일 날 보내는 이메일의 두 번째 조각, 이런 정보가 붙어 있다는 얘기겠지. 그치? 이해됐나요?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데이터 영역에는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메시지 자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구분됐나요? 오케이. 안 어렵습니다. 쉽죠? 아직까지 쉬운 거예요. 요 패턴,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온 방식만 잘 챙기면 주면 돼. 쉬울 거야. 그리고 패킷 교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라고 하면서, 자, 상관단락 부분에 쓸게요. 패킷이 교환되는 순서에 대한 질문이 정보 나오기 시작했어. 순서는 뭐에 대한 얘기인 거야? 순서는 곧 과정이지. 아까 말했지? 구성 요소와 과정에 대한 이해가 시험 문제라고. 그쵸? 그럼 여기도 눈 반짝반짝 거리면서 읽어줘야겠다. 이해하려고 용 써보자. 참고로 우리가 보는 건 정말 미안한데, 무시해서 미안한데 가짜는 질문이야. 이 정도는 쉬웠으면 좋겠어. 알겠지? 가자. 먼저 라는 말 보이지? 선생님이랑 보통 먼저랑 동그라미를 쳐놔요. 왜냐면 이게 순서니까 1번인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지라고 부르거든? 표지에 먼저가 나오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니?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다 표시를 잘 해놓으면 구분이 딱딱 되는 거 아니겠어? 아니면 선생님 전 동그라미가 많은 건 싫어요. 이렇게 할래.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싫으면 돼. 알겠지? 그럼 먼저 찢어놨어. 먼저 긴 메시지는 여러 개의 패킷으로 나뉘고 각 패킷에는 헤더가 부착돼. 자, 첫 번째 1번. 메시지를 패킷으로 분리하면서 그 분리했을 때 헤더와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의 분리가 이루어져. 일단 여러 가지 찢어놓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대파를 들고 왔으면 일단 요리를 하려면 썰어놔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썰어. 그죠? 썰었고. 두 번째, 또 이때 각각의 패킷은 버퍼와 여러 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패킷 교환망을 지나가야 돼. 자, 이렇게 분리된 패킷은, 자, 2번이죠? 어디를 지나가? 패킷 교환망이라는 걸 지나간대. 이때 패킷 교환망은 뭐랑 뭐가 있다고 그랬었지 아까? 버퍼와 여러 개의 노드. 버퍼와 노드 여러 개가 있어. 이걸 지나간대요. 그럼 당연히 버퍼와 노드라는 것도 뭔지 설명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 구성 요소잖아요. 눈치채야 돼. 구성 요소니까 설명했을 거야. 패킷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가면 경로가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패킷들은 일단 우선 버퍼라고 하는 기억 장치에 잠시 저장해 놓는 거야. 아, 버퍼의 역할은 뭐 하는 거야? 잠시 저장해 놓는 거야. 왜냐면 메시지 하나를 통째로 여러 쪽으로 찢어놨으니까 얘를 동시에 통로는 하나밖에 없는데 다 때려 넣으면 순서가 지 멋대로 엉켜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잠시 임시전서에 넣어놓고 하나씩 뽑아서 보내주는 거지. 그치? 그게 버퍼야.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후 각각의 패킷들은 노드라고 불리우는 여러 개의 통신 지점을 지나가는 거야.
토드는 잠시 저장됐다가 노드를 통해서 통신 지점을 통해서 여러 개로 흩어져서 나가게 되는 거지. 됐죠? 그거구나. 통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통신은 여러 개에서 채널이 있으니까 그 채널을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찢는 거겠구나 라는 이해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찢어서 내보냈어요. 이때 노드 하나에도 또 여러 개의 경로가 연결돼 있어 패킷들은 서로 흩어져서 여러 개의 노드와 경로를 통해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얘들이 서로 흩어지고 여러 노드를 지나면서 노드와 경로를 지나면서 막 엉망진창으로 전송이 되겠죠. 오케이? 뭐 예를 들어 하나의 노드 하나는 요 좁은 통을 지나가는데 틈이 좁아가지고 되게 느리게 가고 또 어떤 노드는 뻥 뚫렸는데 하면서 퓨 하고 가버리고 그쵸? 그러면서 각각의 다른 속도로 전송이 되게 될 거야. 됐죠? 계속 갑니다. 패킷 교환망을 지나온 패킷들은 그 다음 얘기지. 그럼 다음 얘기야. 수신지에 1년 번호의 순서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도착하는 거야. 이거 3번 얘기하는 거지. 자, 이 패킷이 수신지에 도착하네요. 이때 특징이 있대요. 어떻답니까? 순서가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치? 오케이? 섞여 있어. 아까 이런 거잖아. 데이터 하나를 아까 패킷으로 나눴을 때 헤더부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A 조각 아니지 B 조각 C 조각 D 조각이 있으면 보낼 때 A, B, C, D 순서로 보냈더라도 A는 이렇게 보내서 늦게 가고 B는 빵빵하게 빨리 가고 C는 더 넓어서 더 빨리 간 다음에 D는 제일 너무 좋아 이렇게 갔다면 아마 C, B, D, A 순서로 갔겠지. 지멋대로 간다는 게 핵심이야, 그죠? 순서는 좀 지멋대로 가게 되면서 그래서 수신지에 모두 도착하게 되면 패킷들은 1년 번호의 순서에 맞게 원래 메시지로 재결합되는 거야. 4번 재결합입니다. 과정도 봤지? 분리됐던 패킷이 재결합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겠죠. 재결합은 당연히 순서대로, 그렇지? 순서대로 쓰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야. 뭐냐면 만약 수신지에서 1년 번호 순서대로 재결합이 되지 못했거나 패킷이 모두 전송되지 못했을 경우,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럴 경우에는 발신 후 수신 불능, 네, 참고 발신 후 수신 불능 어려운 말 아니죠? 발신은 했는데 수신이 안 됐다 라는 경우나 수신 후 에러 메시지. 자, 머리를 굴려봐라. 아까 재결합할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두 가지라고 했어. 오케이? 첫 번째 A 순서가 엉키는 문제. 오케이? B 두 번째 이거는 다 도착하지 않은 상태의 문제. 됐지? 그러면 예상이 되지 않냐? 수신 후 엉킴은 어떤 에러 메시지를 봅니까? 수신은 다 하긴 했는데 순서가 안 맞아서 글의 순서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그러면 수신 후에 에러 메시지겠지. 느낌 왔어? 오케이? 근데 다 도착도 못했다는 얘기는 수신 자체가 안 된 거잖아. 그쵸? A, B, C까지 왔는데 D가 안 왔어. 그러면 완성시킬 수가 없잖아, 문장 자체를. 그치? 그러니까 수신불능. 이렇게 되는 거겠지. 느낌 오시죠? 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가봅시다. 이 마지막 단락, 4번 단락은 왜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을까? 그럼 도대체 왜 이메일 같은 데이터는 조각조각 찢어서 보내야만 하는가? 한 방에 보내면 될 텐데요, 그죠? 이유는 뭐냐면 이 패킷 교환 방식은 작은 단위로 나눠진 패킷들이 여러 개의 노드를 통해 서로 다른 경로로 전송되는 합쳐지기 때문에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이 이거였어, 그쵸? 오케이? 찢은 다음에 보낸 다음에 다시 합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정보 전송 방식에 비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장점이에요, 그죠? 오케이? 장점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줄 수 있다는 거야. 그치? 다 그냥 추추추추 미친듯이 보내고 나니까. 또 근데 패킷들이 각각 다른 경로로 전송되기 때문에 데이터 하나의 경로에 과부하가 발생해서 전송이 지연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뭐예요? 과부하에 대응하기에도 적절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중앙에 이제 처리 장치를 하면 애들이 덮어 이만큼 쌓여있잖아. 이만큼 보내셔야 됩니다 하면서 레고 조각을 100개를 보내줬어요. 그러면 한 개씩 막 던지고 있는데
아니 여기에 통 던질 때마다 팅하고 튕겨나와. 아씨 안 되겠네. 여기를 많이 뿌려야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처리 장치가 더 효율적인 통로를 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막 보낼 수 있는 거 아닐까? 됐죠? 자 그런 게 장점인 거야. 또 이 방식을 활용하면 패킷들을 기기의 처리 속도에 맞춰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다른 기기들 간에도 정보 전송이 가능해. 오 이거 두 번 또 다른 장점이네. 처리 속도가 다른 기기 간에도 원활한 전송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팩스 알죠? 팩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한 번 팡 하고 보내버리면 팩스 기계는 이제 두 번째 줄 인쇄하고 있는데 오케이? 정보가 훅 하고 넘어와서 에러 이렇게 떠버리면 곤란한 거잖아. 그쵸? 노드에서 보낼 때 내가 보낼 장소가 팩스니까 얘는 천천히 뭐 1분에 한 데이터씩 보내야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컴퓨터로 보내는 거니까 1분에 최대한 많이 보내주는 게 무조건 좋겠구나 1분에 100메가씩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보내주고요.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또한 하나 더 있네. 보내야 할 데이터가 큰 경우에도 패킷으로 나눠 전송되기 때문에 정보를 원활하게 전송할 수 있어. 뭐예요? 큰 데이터를 역시 원활하게 보낼 수 있어. 왜? 작게 쪼개서 보내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명이 한 통로를 동시에 지나갈 때 10명의 통째로 손 꼭 붙잡고 엄마 우리 헤어지면 안 돼요 하면서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치? 자 내가 엄마 꼬리표 붙여줄게요. 엄마 표시 엄마 표시 하나 붙여주고 첫째 아들 표시 붙여준 다음에 자 넌 작은 아들이니까 좁은 통로로 갈 수 있지? 자 일로 가. 어머니 많이 드셨네요. 이쪽으로 지나가셔야겠네요 하면서 이쪽으로 보내주면 나중에 훅 지나간 다음에 한꺼번에 다시 합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걸 거야. 자 쉽죠? 솔직히 어려운 질문 아닐 겁니다. 그죠? 선생님은 어쨌든 원리만 보여주는 게 핵심일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다 봤어요. 전체적인 구조가 보이나요? 우리가 봤던 이 지문은 뭐예요? 패킷 단위로 패킷으로 교환하는 방식의 네트워크상에서의 정보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어. 그지? 자 그러면 392번부터 한번 답을 찾아보면 되는 거야. 392번 가봅시다. 일단은 굵은 글씨만 생각해볼게. 굵은 글씨인 표제는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었죠? 이 작품 전체의 중심 주제를 써라는 거였죠. 오케이? 이 작품 전체의 중심 주제는 뭐예요? 데이터를 보내는 네트워크상에서의 전송 원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전송 원리는 뭘 중심으로 설명했죠? 패킷 교환 방식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굵은 글씨에서는 정보 전송을, 그리고 작은 글씨에서는 패킷 교환 방식의 특징을 설명한 녀석은 몇 번이었죠? 4번밖에 없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아주 간단하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제, 네트워크상에서의 정보 전송 원리. 부제, 패킷 교환 방식에서의 데이터 전송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었죠. 되셨나요? 간단하게 풀렸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393번 가보자. 일치불일치 문제라고 했었지, 그치? 지문 속에 그 정보들이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녹았는지 봐봐. 네트워크 상에서의 이메일은 그 내용이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면서 아까 말했잖아. 여기서 선택지 1번 나오는 거거든. 됐지?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특징 부분은 선택지에 등장하게 돼 있다는 거야. 문제는 쉬운데 이 문제에 담겨있는 의의와 특징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지? 여러분들이 풀게 될 더 어려운 지문도 원리는 동일해요. 오케이? 2번 패킷은 네트워크상에 전송하기 쉽도록 데이터를 작은 단위로 넣는 장난해? 요거잖아. 여기 2번에 선생님이 뭐 했어? 아까 정의가 너무 길면 복잡하니까 물결 밑줄만 쳐넣으라고 했잖아. 그지? 바로 보이죠? 3번 패킷 교환 방식은 정보 처리 속도가 다른 기기 사이의 정보 전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오히려 원활하게 한다. 요거였죠? 됐나요? 3번 정답이죠? 4번 패킷 교환 방식에서는 하나의 경로에 과부하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뭐예요? 과부하에 대응하는 방법이었지. 한쪽에 너무 몰리더라도 다른 쪽으로 보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어. 마지막 5번 패킷 교환 방식은 기존의 정보 전송 방식에 비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해되셨습니까? 첫 번째 문제의 답은 전체에 대한 얘기였고요. 됐죠? 두 번째 문제는 이 1, 2단락과 4번 단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자, 눈치 빠른 사람은 또 눈치를 하나 더 챘을 거야. 마지막 문제의 해결법은 어디 나와 있을까? 여기 나와 있겠구나. 그치, 얘만 빠졌잖아 지금. 느낌 와요? 자, 보기 그림 볼게요. 자, 메시지가 발신지에서 헤더와 데이터를 가진 패킷 단위로 찢어지고, 이 찢어진 것이 여러 개의 노드와 버퍼를 지닌 C, 패킷 교환을 지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발신지까지 도달하게 되고. 잠깐만, 뭐가 좀 이상한데 지금 이거?
수신지랑 발신지가 거꾸로 선생님이 거꾸로 말했구나. 미안해. 발신지가 보내는 곳이고 수신지가 받는 데지. 자, 다시 수신지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뭐 한다고? 합친다고 했었죠? 그치? 지금 요 그림이 바로 요거에 대한 설명 아니었냐? 그죠? 그러면 선택지에 맞고 틀림의 여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요. A는 헤더부야. 헤더부에는 패킷이 최종적으로 전달돼야 될 주소와 패킷의 일량 번호가 저장돼 있어. 나 어디다 써? 이거 여기구나. 여기. 그쵸? 여기 확인됐고요. 두 번째, B는 데이터 영역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여기 있었죠. 오케이, 여기 2번이었고. 선생님 아까 동그라미 여기 쳤었어야 되는 거, 그치? 여기였고, 나머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3번 봅니다. 3번 C는 패킷 교환망이야. 교환망에 대한 정보는 여기 있었죠? 여기 보셔야겠지? 가볼까요? 패킷들이 원활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패킷을 잠시 저장해두는 장치가 있대요. 이게 뭐예요? 버퍼였구나. 보이시죠? 4번. D가 수신지입니다. 패킷들이 이 수신지를 통과할 때에는 여러 개의 노드와 경로를 거쳐 이동한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수신지에 도착하기까지 과정에서 요거를 지나지 않느냐를 설명 한번 하셨잖아. 그치? 4번까지 맞으면 답은 몇 번이야? 5번이겠구나. 5번 봅시다. 패킷들이 잠깐만. 이거 CCD였구나. 미안. D. 수신지입니다. 패킷들이 이곳에 일련 번호의 순서대로 도착하지 않으면 수신 블록 메시지가 나온다? 아니잖아. 잘못했지? 어차피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순서대로 도착하는 경우는 없어. 알겠죠? 랜덤하게 도착할 거야. 근데 그 도착하는 녀석들 중에 첫 번째 빠지나가기가 있거나 두 번째 순서가 올바르게 결합되지 않았으면 그때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보내준다고 했어. 그죠? 오케이? 정답 몇 번이었어? 5번이었다. 됐습니까? 이렇게 기술 지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자, 쉬운 지문이었습니다. 그죠? 앞에서 문법에 비하면 껌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야. 근데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문법이 더 쉬울 거예요. 문법은 익숙해지면 되게 쉬운 영역이 되고 오히려 독서 영역이 어려워지면 미친 듯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힘들었다, 그지? 다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단 오늘 정규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정규 수업하느라 고생들 많이 했어. 우리 되게 많은 일을 했어, 그죠? 우리 문학 기본적인 이론도 다 마스터했고 문법 이론도 압축적으로 한번 정리해봤고 독서는 1시간밖에 안 했지만 짧게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오늘까지 배운 내용들은 참고로 다음 짐 싸면서만 들으세요. 짐만 싸면서 들으세요. 아직 수업 종친 건 아니야. 다음번 우리가 정규 수업을 할 때 다시 내용을 이어서 하게 될 거야. 아시겠지? 선생님이 그때 나중에 정규 수업이 시작될 때는 또 다른 교재를 사용하게 될 거라서 필요한 걸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리하자. 지금 자신의 첫 번째 내신 대비 수업이 언제인지는 다 알고 있죠? 당장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까 토요일 날 앞에 한다고 했던 동덕여고,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그치? 다음 주 토요일에 오는 겁니다. 엉뚱한 시간에 와서 엉뚱한 타이밍에 고민하고 있지 마시고요. 22일이 있는 그 주부터 내신 대비가 시작되는 거야, 알겠지? 그 주부터 선생님이 알려드린 그 요일에 와서 선생님 찾아서 수업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수업하실 때 뭐 챙겨오라고요? 딱 한 것만, 그렇지? 교과서에 맞는 자소 한 것만 챙겨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학교에서 진도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언급해 주셨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리고 마지막, 지금 동덕여고랑 그다음에 상문고 정도, 서문여고까지요. 이 세 개 학교가 아직 선생님이 학사 일정 모르는 상태야. 즉 시험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학교에서 분명히 뭔가 자료를 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달력이 됐든 프린트 자료가 됐든 그 자료를 꼭 담당하는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몇몇 친구들은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고 있겠구나. 근데 뭐 그래봤자 옆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그런 식일 겁니다. 혹시 선생님이 잘 못해주면 일로 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선생님이 잘 보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클리닉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얘들아, 내신 대비 때부터는 클리닉을 토요일 오전에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토요일 오전에 우리 학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내신 대비 때 수업이 있으셔가지고 빈 강의실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만 토요일 오전만 제외하고 기존대로 화요일 날하고 토요일 저녁 타임, 아시겠지? 이 두 개의 타임에 클리닉을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음 주까지는 선생님이 클리닉 때 오늘 배운 거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클리닉 내용 편성할 거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태로 들어가시고요.